당뇨병은 병 자체로도 무섭지만 여러 합병증을 부르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한 번 발병하면 완치도 어렵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분보고서에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유순집 교수 모시고 당뇨병의 위험성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병이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당뇨병은 혈액 속에 이 포도당이 있는데 그 수치가 만성적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전신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과거에는 그 망국의 병이라고 이렇게 회자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환자 자신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든 병이고 늘 합병증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혈당이 어느 정도 돼야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는 건가요? 혈당 수치만 갖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평균 혈당 검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갖다가 당화혈색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진단의 기준을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 포도당을 측정했을 때 126mg/dL 이상인 경우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75g 경고 당부화 검사를 일단 시행해서 2시간째 혈당 포도당이 200mg/dL 이상 올라간 경우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당뇨병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기준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 수는 얼마나 많나요? 네, 제일 중요한 자료는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간한 팩트시트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가장 최신 자료이고요. 2018년까지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딱 분석하였는데 30세 이상 성인 약 7명 중 1명이 당뇨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약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전 국민의 한 495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 2018년을 지났으니까 500명을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당뇨병도 진단 기준으로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당뇨병 전 단계가 30세 이상에서 26.9%, 65세 이상은 29.6%인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가 무려 50%를 넘는다는 그런 심각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네. 국민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의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치로 따져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건데 당뇨병을 얻게 되는 주요 원인이 뭔가요? 이게 뭐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사회가 이 산업화되면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갖다가 보였던 것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과거 저희가 이제 단군 이래 가장 잘 산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5천 년 동안 정말 굶주리고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렵던 사회에서 이제 모든 게 풍족한 사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삶에서 또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 그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환경 또 음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죠. 그리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맛있게 그리고 많이 먹는 모습을 다양한 매체에서 늘 접하게 되는 사회 환경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식생활 해결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에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발달한 기아 유전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슐린 분비 능력이 크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왔는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갑자기 영양 과잉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 공장이 우리가 먹은 거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인슐린 요구량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영양 과잉이 오히려 인류에게는 그 질병으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병원에서 확진을 받기 전에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이 다음 다식 단뇨입니다.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 알고 3다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알기 어려운 피로감 그리고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는 외음부 소형증이 보일 수 있고 전신의 가려움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직장 신체 검사 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당뇨병이 의심된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갖다가 권고받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럽니다.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왜 당뇨병이냐고, 내가 당뇨병 맞냐고 이렇게 예. 문의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을 수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에 당뇨병 치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 당뇨병은 사실은 우리가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그것도 이해한 걸 또 실천하는 게 당뇨병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럴 걸 위해서는 우리가 당뇨병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특히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일단 교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교육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합병증이 되는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혈당을 그걸 위해서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혈당 조절 목표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그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또 자꾸만 확인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때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화혈색소라는 검사와 자가혈당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2형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 우리 가장 많은 당뇨병에 있어서는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미만입니다. 그리고 1형 당뇨병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7%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혈당 조절 목표는 환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는 사회적 여건이나 기대여명, 동반 질환의 중증도 또는 저혈당 위험도에 따라서 개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의 경우에 말씀 잠깐 드리면 이 자가혈당 검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갖다 적는 식사일기 교육을 갖다 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연속 혈당 검사라는 방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돼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보험까지도 혜택이 되는데 아주 매우 유용하게 환자 자신이 자기의 상태를 딱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우선 생활 습관 교정을 좀 해보고 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약물 치료까지 넘어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인슐린 치료를 한번 받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참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정말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인슐린 맞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평생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인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2형 당뇨병인데도 인슐린 분비가 매우 저하되어 있어서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고는 혈당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평생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좋은 점은 2형 당뇨병으로 고혈당이 심해서 인슐린 치료를 갖다 이미 시작한 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인슐린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유병 기간이라고 하죠. 예. 길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진단받고 길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또 생활습관 개선을 갖다 매우 잘 하셔서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예. 특히나 비만한 분들 중에는 체중 감량을 갖다 성공적으로 하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량을 잘 유지하거나 오히려 근육량을 갖다 늘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인슐린 치료를 중단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 또한 또 최근에는 임신성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임신 중에는 인슐린을 갖다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출산 후에는 인슐린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 전에 인슐린 치료를 갖다 필요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돼야지만 상처도 잘 아물고 회복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수술한 다음에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전신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당뇨는 지금 이 합병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당뇨병의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큰 혈관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심장에 있는 관성동맥 또 뇌혈관과 같은 큰 혈관이 되겠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뇌졸중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은 망막과 신장에 오는 합병증으로 당뇨병 망막 합병증 또는 신장 합병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이
대표적인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합병증과 당뇨발 등도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당뇨병의 원인으로 유전적 영향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걸 저희가 이제 이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 요인이라고 인자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우리가 신체를 갖다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체중을 갖다 키로 2번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23 이상이 되는 그런 걸 갖다 과체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또는 25 이상의 되면은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직계 가족 중에 당뇨병에 있는 경우에서도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또 이미 벌써 공복혈당 장애가 있다고 알려지거나 출산했는데 애가 4kg 이상인 거대아인 경우에 있어서 또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고혈압 약을 먹거나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고 부르는 고밀도 지단백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35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뇌졸중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그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당뇨병 발생 여부를 갖다가 가능하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당뇨병에 있어서는 자신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갖다 분비하는 공장이 바로 췌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걸 다 내가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이 기전이 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또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이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자, 교수님, 어떤 질병이든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우선되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생활 습관을 갖다 교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교육을 갖다가 받고 또 교정받은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체질량 지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3 미만인 당뇨병 전 단계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영양요법을 갖다 의학 영양요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운동요법을 갖다가 잘 이용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아주 개별화된 의학 영양요법을 갖다 받는 것을 중요시하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네. 만약에 과체중 혹은 비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의학 영양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생활 습관을 갖다 교정하면서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체중의 5 내지 10%를 감량하고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예. 때로는 저희가 약물요법 사용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건강한 생활 습관 또 식습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또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한다면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 스스로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유순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